후라이전 때문에 전차시대 갔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 맞습니다. 자, 밀리터리 센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지금 저희가 뭐 흑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대수를 보면 주력이죠. 군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보신 전차가 아닐까. 예. 자, 1988년에 등장해서 일명 88 전차라고도 불렸던 K1 전차가 올해로 실전 배치 35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차는 죽지 않는다, 다만 거듭날 뿐이다를 외치면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K1 2원 전차 3차 양산이 완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에 이제 우리 K1 전차가 이제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현대 로템이 약 687억 원 규모의 K1 2원 전차 성능 개량 3차 양산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고 드디어 작년 12월 말에 이제 그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2원의 이제 2는 영어로 enhanced. 인핸스드라는 게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게 강화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K1 전차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우선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를 가졌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이 조종수가 특히 전차 조종하는 게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 그다음에 실시간에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전투 차량 간의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됐다. 한마디로 21세기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성능이 강화된 이런 전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 구형 K1 전차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1027대가 양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2원형으로 개량을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때라 되면 뭐 1, 2, 3차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전차 이제 길이는 9.7m고 너비는 3.6m, 높이는 2.3m고요. 전투 중량은 약 53톤이라고 하고요. 엔진은 이제 12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장전 방식이에요. 자동 장전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장전수를 포함해서 승무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눈여겨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도 같은데 구체적으로 K1 A1하고는 또 어떤 변화점이 있는 겁니까? 이 개량 성능은 지금 K1 전차가 K1 A1, A2 그리고 이번에 K1 E1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A가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드밴스, 진화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멜리오레이션이라고 무슨 개량 무슨 막 비누나 샴푸에 그런 느낌인데요. 아멜리오레이션이라고 이제 한국식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개량 향상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긴 하죠. 그쪽 이제 좀 센 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1 하면은 뭐 첫 번째 성능 개량 전차인 것이고 K1 A1이 1990년대 초에 이제 북한이 T-54 가지고 있던 T-54 전차보다 화력이 월등한 그 T-72 전차를 실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K1 A1 전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T-72 전차가 당시에 1990년대 초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전차 포탄과 대전차 허리로도 전면 장갑 관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뚫어낼 걸 개발해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K1 A1 전차는 공격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포를 기존의 105mm 강선포에서 KM256 44 구경장 120mm 활강포로 이제 소위 업건한 버전이죠. 건을 업했다. 주포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고 이 KM256 120mm 활강포라는 거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라인메탈사의 RH120 L44 활강포를 원래 이제 미국에서 M1A1 전차용으로 이걸 개량을 해서 M256 활강포가 됐고요. 그걸 다시 K1A1 전차에 맞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강선이 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활강포를 바꿨다고요? 네. 그 두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탱크로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직구와 너클볼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이 많으면 너클볼 아닙니까? 회전이 많은 직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모르시다니. 반대로 알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또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이 105mm 강선표의 경우에는 이제 포신 레버에 나선형의 강선이 네.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포탄이 나가면서 이 회전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회전치국이 한가운데 생성이 되니까 당연히 안정된 방향으로 직선으로 날아가는 정확도가 되게 높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꼬리 날개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포형 형태대로 그냥 포탄 형태로 가면 되고요. 측면 바람 특히 영향 덜 받고. 네. 다만 이제 포 안에서 나가려는 거를 이 나사선 같은 걸로 강제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모가 많이 되긴 하죠. 그 열도 발생 뭐 그렇죠. 열도 발생하고 강제로 돌리면 예. 강선 포신단 마모율이 높아서 수명이 짧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활강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일단 강선을 없앴죠, 당연히. 이제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강선이 없으면은 포신 내부는 밋밋하고요. 사진 보시면 그냥 안에가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포탄에는 대신에 꼬리 날개를 부착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포탄을 회전 안 시키기 때문에 이 너클볼의 특징은 공이 회전이 안 되니까 바람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투수도 어디로 던지는지 모르고 포수도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공이옵니다. 아 그렇죠. 본인도 던지는 본인도 모르는 거 예,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포수도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까 타자는 당연히 더 칠 예. 수가 없는 그런 공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포탄을 쏠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명중이 중요한 건데. 멀리 가는 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명중률 파괴율이 낮은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날개로 달고 광턴력이 강해지는 소위 그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예. 요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탄도기산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명중률을 많이 향상을 시키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120mm 주포는 기존 105mm 주포보다 사격 반동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험 사격 후에 현수 장치가 다 파손이 됐다는 거죠. 현수 장치도 전부 이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 천여 대의 K1 전차를 모두 개량하는데 비용이 이제 더 크게 소요가 됐어요. 결국은 K1 A1 전차는 전량 신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484대를 새로 양산을 하게 됐고요. K1 A1 전차는 이런 이제 주포 교체를 통해서 유효 사거리가 기존 K1 전차는 105mm 강선포는 이제 2.5km인데 3.5km로 오 비약적으로 상승했네요. 관통력은 이제 K276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기준으로 봤을 때 2km 거리에서 650mm 장갑을 65cm이죠. 와 이런 이거를 뚫어요? 그리고 2.5km 거리에서 600mm 장갑을 관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고 모든 주변국의 기갑 차량을 전부 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고요. 요거는 2000년에 지금은 사라진 제20기계화 보병사단에 실전 배치가 됐었고 초기 양산 기준으로 가격은 대당 44억 원 정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K1 A1이 그 정도면 그 다음 버전인 K1 A2 전차는 어떻습니까? 이 K 계열 전차가 이제 운영 연수가 이제 13년, 주행 거리 이제 9,600km가 되면 이제 창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K1 A1도 나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정비를 할 때가 된 거죠. 네. 창정비라는 거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뜯어 고치는 형태의 이제 그런 정비인데 2014년부터 노후한 구성품 등 이런 이제 장비를 교체하되 이제 이를 최신화하면서 자연스럽게 K1 A1을 개량한 A2를 만들자 그런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고 그래서 탄생한 게 K1 A2고요. 3차 양산이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얼마나 몇 대냐? 몇 대나 됐는지 그거는 이제 보안상으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 K1 A2는 위성 안테나, 디지털 지도, 그다음에 상호 위치 식별 장치 등을 장착해서 이 역시 이제 전장 관리 체계를 이제 강화를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투기 보면 우리 IFF라고 있죠. 피하 식별 장치. 실전 상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시간 이제 피하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K1 A2 역시 이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를 적용해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배경 중에 하나가 2000년대 후반에 아시다시피 최신형 우리 자랑스러운 흑표 네. 그리고 전투장갑차는 이제 K21 보령 전투장갑차가 그 야전 배치가 되니까 이거하고 같이 합동 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기적으로 정보교환도 하고 교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합동 운용을 위한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이제 무선 데이터 통신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화된 데이터 처리가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옛날부터 그 포그라는 용어로 써왔어요. 전장 상황 관련해서 안개가 전장의 안개. 그렇죠. 예, 끼인 것과 같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상황 파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장 상황을 인식하면 이러한 이제 대대급 지휘 통제가 가능했고 또 이제 GPS 기반의 이제 위성항법 장치도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디지털화된 이 네트워크전 환경에 부합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네. K1이 E1으로 가고 A1이 A2 뭐 이렇게 양갈래로 가는 거죠. 좀 약간 이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헷갈리네요. 예. K1, A1이 A2로 개량이 되고 네. K1이 이제 E1으로 개량이 된 이런 방식인데 K1 전차는 이제 1986년에 처음 생산이 돼가지고 좀 노후화가 되긴 했죠. 그 중에 이제 1027대를 2014년부터 청정비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K1 E1 전차로 성능 개량을 추진을 했고요. K1 A2 전차로 이제 성능 개량할 때 적용했던 품목들이 다 반영이 됐죠.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아까 한참 얘기해 주신 그리고 전후방 감시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전장 관리 체계죠. 네. 전술 C4I 체계를 비롯해서 피하 식별 장치, 복합 항법 장치와 연동이 돼가지고 디지털 지도에 이제 현재 내가 탑승하고 있는 전차의 위치를 보여주고 아군 전력과 아군이 탐지한 적군의 전력을 다 보여주는. 와. 약간 우리 그 소위 게임 같겠는데요? 게임 맵 보는 느낌 있잖아요. 미니맵 보는 듯이. 예. 삼각형으로 나오고 옆에 적군들 적군 한번 빨간색 나오고. 한번 파악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K2 전차에 적용된 주간 망원경 및 카메라, 열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조립체와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한국형 포수 조준경, 이거 KGP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적용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하에서 이제 기동 간 지휘 통제를 보장하고 또 합동 협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거듭난 거죠. 예. 사실 뭐 제주도나 아니면 저기 근처 뭐 북천 서천 가면 오래된 구역이 완전히 막 확 바뀌잖아요. 무슨 뭐 펜션들도 바뀌고 뭐 카페라도 바뀌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것만 비슷하지 속은 진짜 확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자성으로 황골탈퇴라고 황골탈퇴. 확 바뀐. 예. 예.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합참이 승인한 성능 개량 요소를 우리 AP라고 불리는 이제 보조 발전기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보조 발전기요? 예. 보조 발전기 왜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장 관리 체계. 전기 쓰는 게 많아지는군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필요한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엔진 가지고는 출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도 보조 발전기 말고 배터리 있는 것처럼 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네. 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차가 전장에서 매복 작전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가 크면 안 되겠죠. 이 APU는 출력이 작은 대신에 이제 소리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APU만 가동을 해서 필요한 요소만 작동을 시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해치를 닫고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전에 우리 레드백 할 때 아이언 비전이라고 이렇게 사방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이 장갑을 투과해서 사방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아주 최신형 첨단 장비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해치를 닫고도 볼 수 있는 조종사 열상 잠망경이 장착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전차의 안전성 문제, 조종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저 정도 연식이 되면 자동차 밤에 운전하는 것도 엄청 피곤해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잘안 진짜 보여요. 밤에 운전 못 하시잖아요. 밤눈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점점 어두워져.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작전 요원들이 피로도를 줄여드는 데 있어서 야간 작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개량형 아닙니까? 개량형 개발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K1 전차가 아까 말씀드린 88 전차라는 별명이 있듯이 80년대 나온 무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주변 장치들 뭐 이런 것들과 호환성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우리 컴퓨터도 뭐 바로바로 세대 교체가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88년에 쓰던 전자제품 중에 어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K1, E1의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응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보이지 않게 이런 이제 뭐 방사청이라든지 뭐 업체, 방산업체, 육군, 국방기술 품질원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또 새해를 맞았으니 격려의 박수 한번. 그럼요. 예. 야,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악으로 깡으로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 네.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죠. 신경 써서 예산도 드리고 네. 7년이나 대단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근데 지금 K1, 뭐 A1, 2번 얘기하는데 우리 흑표 있잖아요. 그냥 흑표로 그냥 쫙 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미군도 네. F-22하고 F-35만 착 깔면은 나머지는 필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예.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는 다 그냥 그럼 좋은데 K2로 가면. 네. 일단은 뭐 우리 육군이 지금 K1 E1 전차로 개량 중인 K1 전차 1027대, 그다음에 K1 A2 전차로 개량 중인 K1 A1 전차 484대. 1,500대네요. 예, K1 전차 계열 전차를 만약에 도태를 시키고 K2 전차로 다 교체를 하면 14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와. 예, 너무 크죠. 그러게요. 이건 네. 개량해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소위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미국이 1980년에 나온 M1 전차, 그 유명한 M1 전차를 무수히 개량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독일도 그리고 1979년에 등장했던 레오파드 2. 이거 제 초등학교 때 프라모델로 만들던 거거든요. 네, 아직도 네. 요걸 이제 7차례 개량을 해서 지금 A7이 와.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서 계속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이 사실 공통 전차로 지금 자리가 잡아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신형 전차의 개발보다는 기존 전차, 이미 검증돼 있는 기존 전차의 개량을 통해서 전력을 유지하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작년에 K1 A2 전차가 3차 양산이 완료가 됐고 아무튼 뭐 주력 전차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K1 계열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우리 기갑 전력이 뭐 허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훨씬 더 두터워지고 단단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2019년부터 우리가 이제 K2 전차 2차분이 이제 네.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계와 보병 사단을 기동 사단, 뭐 기감 사단 이런 걸로 이제 재편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재편이 되니까 K1A2가 이제 기동 사단하고 기계와 보병 사단, 그다음에 기감 여단, 그리고 K1E1 전차는 이제 보병 사단 전차대대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전환 배치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K1A2, 그다음에 K1E1 전차 등이 속속 해병대에 이제 보급이 돼서 2023년 올해부터 이제 운용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 11월 말에 이제 K2 2차 양산이 완료가 돼서 우리 이제 아시아 최강의 기동 군단으로 불리는 제7 기동 군단의 K2 전차가 이제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군주택 자기들이 쓰던 K1 A2 전차 30여 대를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으로 넘길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포항 1사단은 그럼 뭘 쓰고 있었냐? K1 E1 전차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넘기느냐? 김포의 해병 2사단에 이제 전차대대에 넘겨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 김포가 진짜 매우 중요한,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중요한 곳 아닙니까? 뭐 진짜 젖병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K1, E1이 인기됐다고 하면 아니 뭐 지금은 인기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늦긴 늦은 거죠 이거? 거의 서해 최북단이고 굉장히 그쵸. 중요한 네. 곳인데 여기 이제 해병대 2사단 전차대대가 이제 수도권 방요 중요 축선 이런 관점으로 책임져 왔는데 놀랍게도 2011년 11월까지 사용한 전차가 무엇이냐? 그 이름도 고색 창연한 또 제가 역시 초등학교 때 프라모델로 만들어 왔던 M48 A3K 패튼. 패튼. A5K도 아니고 A3K. 예, A3K 패튼. 그거는 유명한 분이긴 한데 영화도 나오거든. 근데 그 패튼 전차 그게 2011년이 아니라 2021년까지예요? 제가 2011년이라고 했나요? 아니 제가 저 당연히 11년인 줄 알았죠. 아니 2021년까지. 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형 무기를 쓰는 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얘기죠. 예. 사실. 아이고 해병대분들께 죄송해서 이게 네, 그거 30여 대를 운영을 해왔고 그러니 이제 좀 아무래도 문제가 많았을 수밖에 없죠. 작전이라든가 어떤 긴박한 상황도 있었을 텐데 뭐 대처가 제대로 됐었을까요? 주포는 105mm이고요. 사실 화력은 괜찮아요. 화력은 근거리에서 T62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50년대에 설계된 전차다 보니까 현대전에 적합한 것이 뭐 그 기능이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군수 지원에도 지장이 크고
또 야간 사격이 안 돼요. 방공 레이더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너무 그러니까 좀 노후한 그런 기종인데 이제는 백령도 우리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유교단과 연평도 부대는 등에도 이제 다 K1, E1 전차가 배치가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패턴 이런 거는 여기 전쟁 기념관에 와야 되는데 바뀌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이미. 지금 이미 있어요. 아니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거를 지금 당연하죠. 우리 해병분들이 자꾸 2021년에 쓰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아니 바뀌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 그 여건상 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그 북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최근 들어 북한 주력 전차들의 성능 개발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전차를 관통할 수 있을 만한 탄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이제 구형 전차, T-54, 55, 62 전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K1 전차, 계열 전차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북한도 얼마 전부터 이제 뭐 선곤호나 이른바 뭐 폭풍우니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군에서는 이제 선곤호 전차를 최전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일 균질 장갑이라고 그러죠. 기준으로 한 900mm 그러니까 90cm니까 거의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뚫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대전차 탄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K1 계열 전차는 장갑이 이제 한 350mm 안팎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단순한 장갑이 아니고 복합 장갑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력은 단순 균일 장갑보다는 훨씬 뛰어나긴 합니다만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북한의 신형 전차뿐 아니고 이 텐덤 탄두를 장착한 신형 RPG도 이제 그 여러 해전 열병식에서 들고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 텐덤 탄두를 장착한 거는 이제 반응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K1, A1은 물론이고 K2도 안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고민의 결과가 지금 뭐 진행 중인 겁니까? 지금 어떤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나름 이제 생존성,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K1, E1 뭐 3차 양산이 끝난 게 아니다. K1, E2 이번을 개량한 E2. 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개량 포인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어력이라든지 생존성을 강화하는 거, 그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기동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3번은 신형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이런 건데 방울의 경우는 이제 K2 전차처럼 운동 에너지 탄이나 이제 화학 에너지 탄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신형 복합 장갑 및 반응 장갑이 장착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전차장을 적의 이제 파편이라든지 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포탄 내부에서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관총 있죠, RCWS 이것도 이제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방어 능력과 기동성 이거는 영어로 뭐다? 트레이드오프다. 트레이드오프. 여기 상관관계다. 방어력이 향상되면 장갑이 강화되니까 일단 무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동성이 떨어지죠. 기동성을 향상시키려면 경량화해야 되는데 그럼 방어력이 약해야 되는 이런 여기 상관관 딜레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면 그게 가장 뭐 확실하네요. 그렇죠. 파워팹 출력을 증가하고 현수 장치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이제 추가 개량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파워팩은 그러면 이제 기존 파워팩을 튜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파워팩을 개발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 장치는 기존에 이제 유기압식 현수 장치인데 기존은 이거를 이제 최신형 암 내장형 IS의 현수 장치 그걸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명실공히 지상전 경기 체계의 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뭐 전차 이거 소리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만한 그런 전차 공포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엄청난 전차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직접 확인하시죠. 제1차 세계대전에 처음 등장해 강인한 방어력과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100년간 전장을 이끈 핵심 전력 전차.
탄생 직후부터 제기된 숱한 전차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전차는 지상전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6.25 전쟁 영웅의 일화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합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우리 군은 후퇴를 거듭한 끝에 결국 2달도 채 안 돼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땅을 북한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이에 우리 군과 유엔의 연합군은 8월 1일 낙동강에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난히 안개가 짙었던 8월 31일 밤 10시 미군 진지에 떨어진 박격포탄을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 방어전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한군의 거센 공격이 먼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 연합군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는데요. 주력 전차 M26 퍼싱 2대 중 1대는 고장으로 사용 불능 상태였고 병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연합군은 2버 전진을 위한 1버 후퇴를 결정했지만 일말의 틈조차 주지 않고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북한군 탓에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장의 상황을 파악한 한 군인이 나섰습니다. 이 군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1940년 미 육군에 입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악명 높은 벌지 전투에서 활약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일본 점령군에 이어 곧바로 6.25 전쟁까지 참전한 오늘의 주인공 어니스트 리처드 코우마 중사입니다. 수차례 전쟁을 겪어온 코우마 중사는 연합군의 안전한 후퇴를 위해 적들을 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호위병 하나 없이 자신의 전차 분대 승무원 4명과 오직 M26 퍼싱 전차 1대만으로 말이죠. 코우마 전사와 분대원들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전진했고 연합군은 이들에게 등을 맡긴 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북한군은 자신들의 등장과 함께 혼비백산하는 연합군을 보며 유유자적 낙동강 도하를 위한 부교를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은 코우마 중사 곧바로 M26 퍼싱 전차의 59형 기관총과 90mm 주포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고 북한군의 도하 장비를 낙동강으로 수장시켰습니다. 적의 도하를 저지한 코우마 중사는 곧바로 유일한 진군 진로의 자리를 잡고 북한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래알처럼 수많은 북한군이 코우마 중사의 전차와 대치했죠. 무조건 뚫어야 하는 500여 명의 북한군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코우마 중사의 전차 1대. 진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로 330여 척의 일본 수군을 막아내야 했던 이순신 장군님만큼이나 비장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죠. 지금껏 연전연승을 거둬왔던 북한군. 전차를 포위해 거침없이 집중 공격을 가해왔고 코우마 중사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북한군을 향해 주포와 기관총으로 응수하며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주포와 우박처럼 쏟아지는 기관총 세례에 기세 좋던 북한군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승기는 이대로 코우마 중사 쪽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요. 아뿔싸 주포와 기관총의 탄약이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북한군. 전차 해치를 열기 위해 거침없이 전차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코우마 중사와 분대원들은 친절하게 손수 해치를 열고 나가 권총과 수류탄으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화기마저도 금세 바닥나고 이 과정에서 코우마 중사 또한 어깨와 발 등을 부상당하게 됩니다. 몸도 성취하는 데다가 모든 총알과 포탄은 동났고 북한군은 여전히 전차에 오르기 위해 달려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포기를 모르는 코우마 중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전차의 포탑과 포신을 연신 돌려가며 달려드는 북한군을 가격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코우마 중사와 북한군의 치열한 공방전은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무려 9시간 동안에 이어졌고 그 결과는 500여 명의 북한군을 상대로 250명을 사살하고 적의 기관총 진지 3개를 파괴하는 공까지 세운 뒤 코우마 중사와 분대원 4명 모두 제2방어선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코우마 중사는 이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6.25 전쟁에서 미군 전차병 최초로 명예훈장을 수여받았고 몸으로 체득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소에 복무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어니스트 리처드 코우마 중사의 1대 500의 전설. 이는 실제로 영화 퓨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6.25 전쟁 영웅 코우마 중사의 이야기와 어느 전쟁에서는 항상 중요한 핵심 키 역할을 담당해온 전차의 역사를 바탕으로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차의 위상은 굳건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육군 전차 전력 급신장부터 뭐 잘 나가는 우리 K방산까지. 근데 이러니까 당연히 또 그 옆에 근처 나라에서는 나는 뭐 배도 아플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것도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의 수출 이전 조건을 완화해서 중고 전차를 저가로 판매한다. 아무튼 이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뭐 수출도 하고 이러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간 깝깝했겠죠. 예. 일본이 2014년에 이제 이미 방위 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던 무기 수출의 3원칙을 이제 방위 장비 이전의 3원칙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서는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빗장을 푼 셈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중고 장비일 경우에는 조건부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자연재해 대응이나 정보 수집용으로 한정돼 있는 거고,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전차라든가 이런 장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올해부터 이런 조항들을 지금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 검토되고 있는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고 전차를 아시아 우호국 등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그런 방안이죠. 예, 뭐 솔직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면 언제적인지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인데 솔직히 뭐 우리 K방산 집주에 또 뭐 자극을 받은 것도 같은데 그 좀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 쪽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네. 특히 작년에 폴란드 대박 터지고 그랬을 때 굉장히 집중 보도를 했어요. 질시 어린 눈으로. 아, 우리 뭐 하고 있냐, 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들이 더욱더 이 한국 이 방산 잘 나가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고 뭔지 하여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좀 배우고 싶으면 우리를 좀 초청해 주면 우리 본 게임에 가서 그의 노하우를 많이 전달할 텐데요. 예. 아, 왜 우리 안 불러주지? 그러면 그쪽에 수출한다거나 중고 전차 사실 뭐 파는 쪽도 중요하겠지만 사는 쪽도 중요할 텐데 팔 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 전차 그 정체가 뭡니까? 그 뭐 자세히 보도된 바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추측을 좀 해보자면 2010년대에 이제 최신의 주력 전차로 10식 전차가 이제 전력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른 4세대 전차다 주장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냉철하게 이거는 4세대는 안 되고 3.5세대 좀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런 평가는 시각이 많고요. 현재까지 양산된 게 한 11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이제 길이가 9.48m, 폭은 3.24m, 높이는 2.3m고요. 최대 시속은 시속 70km라고 해요. 일본 무기가 또 이제 사람을 놀래키는 게 가격이죠. 네. 네. 대당 가격이 얼마냐? 112억 원. 아, 이거 어떻게 팔아요? 112.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그 가격이 112억은 뭐 중고가에도 안 되겠네, 이거는. 예. 근데 우리 K2 전차는 거의 한 80억 원 정도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K2보다 비싸고, 그래서 10식 전차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중고 전차로 팔기에도 너무 비싸지 않냐. 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죠. 그럼 뭐 자위대는 보통 이제 뭐 어떤 전차가 주력입니까? 현재 가장 많은 숫자는 이제 3세대인 90식 전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전차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전에 일본 주력이 74식 전차예요. 70년대 만든 거고,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만든 전차라고 세계 정상급 전차라고 평이 괜찮았는데 구소련의 주력으로 등장한 T-72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76년부터 차기 전차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른바 또 이름이 88 전차 계획입니다. 88 전차 맞네요. 예, 그러니까 88 전차 계획인데 계획이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90년에 이제 양산 및 실전 배치가 시작이 돼서 이제 90식 전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뭐 모양 사진으로 보기는 그럴싸한데 그 이 전차 스펙 좀 알려주시겠어요? 당시에 이제 설계 철학은 서방의 최신 3세대 전차의 성능과 맞먹는 전차를 만들자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의 M1 시리즈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이게 모델이었는데, 근데 일본제 무기는 이제 기술력 확보하고 자국 산업부를 위해서 최대한 국산화하는 특징이 있죠.
만일 이제 국산화가 어려우면 면허 생산을 하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직도입은 좀 자제한다 이런 네. 관점이 있는데 일단 주포는 독일 라인메탈제 RHM 120mm 활강포. 예. 요거를 이제 일본 제강소가 면허 생산을 했고요. 히트 MP탄과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토 스탠더드의 120mm 전차탄, 일반 전차탄도 발사 가능하고요. 트랜스미션으로는 미쓰비시의 MT-1500, 이건 전진 4단 후진 2단 이렇습니다. 차체는 균질 아변 강철 RHA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제작이 됐고 전면부 장갑은 L-44 포로 발사한 120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 90직 전차에서 주목할 점은 이제 자동 장전 장치인데요. 빠르게 이제 기동하는 전차 내부에서 동양인이 무거운 120mm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근데 이때는 소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 전차들이 아직 자동 급탄 장치는 채택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사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자동 그 장전은 좀 부럽긴 합니다. 네. 근데 당연히 가격은 좀 비싸겠죠? 생산 말기였던 2008년 기준으로 해도 대당 가격이 7억 9천만 엔에 해당이 되니까 어지간한 동세대 유사 등급보다 이제 2배 정도의 가격이다. 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좋을 때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90직 전차의 도입 계획이 원래 이제 경제가 엄청 호황이던 1980년대에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그때 버블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을 일본이 다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도쿄 팔면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네. 근데 91년부터 거품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부동산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92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고 뭐 냉전 종식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방위비 삭감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본 방위청이 이제 기갑 자산의 도입을 줄이기로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걸 또 개발하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만들어 놨으니까 또 끊임없이 우리 K1 시리즈처럼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겠죠? 그래 맞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전차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 수송할 때는 트레일러보다는 이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신칸센을 제외하고는 일본 철도는 선폭이 좁은 거예요. 높폭이. 터널 높이도 낮고 그래서 전차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가요? 또 이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교량 아닙니까? 다리. 일본 전체 교량이 주요 교량이 17,920기래요. 이 주요 교량 가운데 불과 65%만이 90기 전차가 통과할 수 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교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입 비용에 비해서 수송이라든지 기동이 한계에 봉착을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50보다 덜어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설계로 해서 가벼운 걸 만들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철도성이 그렇게 막 그 제한이 많으면 에이 그것도 그 팔게 90 이거 안 봐도 딱 비디오네 90 팔겠네요. 90씩 팔겠네요. 네. 10시 전차도 최신형인데다가 뭐 그렇고 그래서 그다음 74식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거 차 빼고 뭐 때면 90전차밖에 안 남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일본을 봤으니까 또 삼국지 또 따져봐야겠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중국 육군 전차 전력의 핵심은 90식 전차거든요. 1999년에 등장해서 이제 99식 전차인데 2001년 이후에 배치된 이제 3세대 전차죠. 등장 이후에 개량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9식 양산형, 요게 이제 TZ99라고 쓰고요. 그리고 99식 1차 개량형, 그다음에 99식 2차 개량형, 엔진, 차체와 포탑 등을 개량한 99A식 전차가 또 있습니다. 99A식 전차는 이제 대대적인 재설계를 통해서 3.5세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육군의 가장 강한 전차인데 중국 육군은 2022년까지 99식 전차 600대, 99A식 전차 600대로 총 1,200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로 스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9식 전차는 중국이 좀 각오를 하고 이를 갈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99식 전차는 특히 이 서방의 120mm급 전차포보다 한 단계 높은 125mm 활강포 48구경장, 또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가 돼 있고요. 열 영상 조준경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연동되는 디지털 탄도 계산기, 그리고 1,500마력급의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시속 80km로 충분히 달릴 수 있다. 빠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밀 항법을 위한 위성 관성 항법 시스템, 통신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다른 전차나 항공기 등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장 정보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전차죠.
특히 뭐 중국은 이렇게 뭐 대량 생산 뭐 이런 걸 통해서 가격도 확 다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99시 전차 수출형이 이제 VT4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2016년부터 태국에 약 54대가 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당 가격이 하나로 따지면 37억 원 정도 했다고 엄청 그래요. 싼 거 아닙니까? 앞서도 그렇죠. 우리 80억 뭐 100 몇 억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육군이 이제 작년 7월에 VT4를 배치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파키스탄이 원래 VT4를 몇 대 사기로 했냐? 300대를 구매를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중에 1차분으로 176대를 도입하기로 해서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추가 구매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 주문한 데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취소한 거죠. 300대 중에 170대 도입하고 나머지는 취소를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전차 성능이 역시 일각의 지적대로 비판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사기업 대 사기업도 중간에 주문 취소가 쉽지 않은 건데 나라 대 나라에도 주문 취소가 될 정도면 네. 이게 실제로 뭐 뚜껑 열어보니까 써보니까 이제 확 다른 거 아닙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이 99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국 육군이 운용하는 이 기갑 장비는 그 중국 국방부나 이제 그 노린코라고 불리는 북방공업 주식회사 모두 배치 현황이나 파생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전차의 신뢰성을 얘기할 때 꼭 드는 예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대회가 있죠. 한다고 그랬죠. 다 모여서. 전차 바이슬론 2022 작년 전차 바이슬론 영상인데요. 여러 가지 뭐 장애물 통과라든지 주행 중 사격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순위도 나오고 득점 상황도 나오고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막 연주할 때 이거 그 국방 TV에서 영상 갖고 중계한 바람 재밌겠습니다 이거.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매년 바이슬 영상이 그 매니아들 사이에 많이 회자가 그래요?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뭐죠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죄송합니다만 지금 영상에 중국 차이나 전체가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뭐가 확 하고 지나갔어. 이거는 레이스카 같은 게 지나가는데 아니 사실 이제 가고 있잖아요. 네. 뭐야 그럼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몇 년 전에는 96 전차에 우리 전차 무한궤도에 이제 둥그런 바퀴 같은 게 있죠. 네. 그 이제 보기륜이라고 그래요. 이 보기륜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와 대회 중에요. 대회 중에. 예. 그래가지고 전인대가 그런 이제 굴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예. 저런 거는 뭐 포라도 맞고 해야 빠져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달리다가 여기서 붙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건 좀. 그래서 이제 중국 전차의 굴욕이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열심히 참가를 하고 있는데 나름 또 개량해서 이제 참가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근성 있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뭐 출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달라진 소식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판터 전차의 부활부터 전차 무용론 알려버릴 소방 전차 업그레이드 소식까지 뭐 작년에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전차가 나오면 이게 좀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이 됩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사실은 몇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에 40, 50억원짜리 전차가 그냥 거의 뚜껑이 열리듯이 날아가듯이 포탄 날아가고. 그러니까 전차 무용론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아직까지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주요국이 신형 전차를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또 선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에이브럼스를 개량한 에이브럼스 X라는 X?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이런 이런 X? 전차도 이제 작년에 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중국도 이해질세라 4세대 전차 이 등장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K2 이후에 K3 차세대 전차를 또 개발할 거라 말씀드렸고 우리 또 요즘 본게임2가 우리 시청자들의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그 요청 그다음에 바람에 열심히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예, 제가 들은 최신 첩보에 따르면 한중일 전차 대전, 한중일 차세대 전차 대전 비슷한 주제로 아마 또 방송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또 부담을 드리는 측면도 있는데
아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K방송을 선도한 우리 K2 뭐 주력이니까 K2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우리 K1 전체 무한 변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B52의 경우나 심지어는 100년, AK47의 예. 경우나 네. 이렇게 뭔가 그 구간이 명간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또 검증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량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언젠가는 다 모든 게 또 사라지고 바뀌고 하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무기로 또 K1 전차가 계속 살아남고 있다. 이런 거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M1, 그다음에 레오파드 전차 이런 것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듯이 우리 네. K1도 이제 지금 뭐 E1, E2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K2가 지금 뭐 폴란드에 1000대 수출되고 그러니까 K2도 그런 형태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게 K1 얘기를 그동안에 안 했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K1, A1, 그다음에 K1, E1, K1, A2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고 사실 조용히 그때 개량해서 배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매니아들 사이에서 헷갈린 점이 많았고요. 네. 포탑 요게 네. 구경이 차이가